자, 2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편. 지금 우리 애기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이제 내년에 3년 뒤에는 중개사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재수하게 되면 못하겠죠. 그러나 대학에 딱 들어가서 재수 안 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놀면 뭐하냐 이렇게 하면서 중개사 학생 따놔라. 지금도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직업을 가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만 좀 잘 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뭐 제가 꼭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일단 한 1년 정도 좀 고생해서 자격증 좀 따놓자 이렇게 말을 하려고. 지금은 아직은 얘기 안 했어요. 꼭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도 따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활동할 때 정말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 밑받침이 있어야지만 말이 통해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 활동을 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 강의를 쭉 해보지만 경매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자격증 따신 분은 극히 일부고요.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시간 지나면 중개사 공부하시겠다고 바뀌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걸 해야 도움이 되니까요. 알아야 되니까. 예. 자, 그러면 2편은 어떤가? 2편은 시험 문제가 올해 8문제가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보통은 4문제에서 5문제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갑자기 많이 나왔죠.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2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자를 집어넣어요. 등에 관한 법률이고 요 안에 4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거래 신고 제도가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여기서 최소한 2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임대차 신고 제도가 올해 생겼습니다. 여름에. 올해 1문제 출제됐었죠. 양은 적어요. 자, 3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외국인 특례. 양이 적어요, 얘도. 근데 확실하게 1문제. 자, 4번째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있습니다. 2문제는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6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5문제에서 6문제. 많이 나오면 7, 8까지 나올 수 있겠는데 이 정도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2달 과정에서 8번 수업을 하면 한 3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한 4시간 정도를 여기다 이제 투자하게 돼요. 예, 근데 조금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보다 비중이 올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4시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한 5시간 정도 투자해서 한 5-6문제 정도 맞출 수 있게끔 대비하셔야 되겠다. 예? 2편입니다. 2편.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거래 신고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조문이 되게 많아요.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조문 합치면 중개사법보다 조문이 많을 거예요. 근데 복잡한 조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읽어가지고 법입니다만은 조문을 읽어서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파악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그리고 밑줄 긋는 것만 반복해서 많이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것을 읽기 시작하면 늪에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네? 우리 옛날에 보면 그거 뭐 옛날 우리 저희 어렸을 때 타잔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잘못하면 늪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잖아요. 절대 그러시지 않으셔야 되겠다. 예? 저를 믿고
수업 시간에 밑줄을 긋는 것만 반복해서 많이 읽는 게 필요하고 칠판에 요 지금 PPT 화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다예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넓히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했을 때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고 교재에서 밑줄 긋고 문제 풀고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언제나 똑같아. 다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보거나 그럴 때도 있고 다 설명을 드리고 봅시다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칠판에 설명 드릴 때 혼자서 책을 읽거나 책을 뒤적거나 그러면 안 돼. 그냥 쳐다봐야 돼. 그리고 요 관련된 요 PPT 요것은 이제 조그마한 책자로 나올 거예요. 아직은 다 작업을 안 했는데 1월 안에는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되고. 자, 부동산 등에 대해서 등자가 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퉁 칠 때 등자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많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했을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 신고를 어디 가서 하느냐? 바로 부동산 있는 곳에 시장문수구청장한테 가서 신고해요. 거기를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그 용어도 쓰는 표현이니까 신고관청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신고. 근데 30일 내 신고하도록 돼 있어. 30일. 그게 계약서 쓴 날부터 매매계약서 쓴 날부터 30일 내 신고요. 그 뜻이에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런 건 이제 흘려드리세요.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가 있어요. 신고 들어가면 관청에서는 신고 필증을 끊어줘. 언제 끊어주느냐?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끊어준다. 그러면 요 필증이 있어야 등기가 나요. 그래서 요새 등기부에 보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거래 가액해서 9억짜리다 그러면 9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표시가 돼요. 요게 실거래가예요. 그러니까 필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해요. 요 금액이 뜹니다. 그러니까 요 2005년도 이후에 요 금액이 떠요. 노무현 정권 때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초창기에는 이게 보통 이제 낮춰서 신고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시세하고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초창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거의 정착이 됐어요. 요 금액 보면 과거에 얼마에 거래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등기부로 남기는 거예요. 이게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거지만 별도로 필증 줬던 신고관청에서 신고 들어온 내용이 맞는지 검증해요. 누가 검증하냐면 관청이 검증해요. 필증 주고 나서 검증합니다. 사후적으로 신고관청에서.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가 9억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그걸 검증한다고. 검증할 때는 이 9억이 맞는지를 따져본다는 뜻인데 그러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그 아파트 단지고 그 평형에 과거에 실거래가 신고 얼마 들어왔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에 보니까 어떤 건 10억, 1층짜리인데 10억이에요. 어떤 건 11억, 어떤 건 10억 5천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과거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랑 비교하는 거지.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게 엉터리 같아. 그러면 엉터리 같다고 세무서에 통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10억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통보해요. 그게 검증이에요. 검증한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럼 검증이 잘 되려면 이 데이터가 많아야 되겠죠. 그 데이터를 많이 쌓아둬야 되겠죠. 그걸 검증 체계라고 그래요. 검증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만들어 많이 쌓아두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지. 누가 이런 데이터를 쌓아둘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게 책임자니까. 응? 근데 실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일을 하지는 않아요. 누구한테 맡기냐면 한국부동산원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 한국부동산원이 옛날에는 한국감정원이라고 불렸던 데예요. 그럼 여기는 통계 잡는 그 곳이에요. 여기서 실제 자료를 다 업데이트해서 쌓아둬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로 보내줘요. 세무서로 보내주는 이유는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고 하는 제도예요. 이게.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세금하고 관련돼 있어요. 세금을 제대로 물려버리면
투기 목적으로 거래했어도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남는 게 없다면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다. 투기 수요를 줄이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올해가 22년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 중간중간에 위기도 있었어요. 막 허위로 신고하고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건 계속될 제도 같아요. 요게 실거래가 신고 제도예요. 자, 이제 끝인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보면 거래 신고 대상이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경우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거냐 이런 뜻인데 여기 보시면 네 가지에 대해서 매매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예요. 그 네 가지가 하나는 토지, 두 번째는 건물,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급계약은 분양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계약은 다른 말로 분양계약서 쓴 거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받으면 공급계약서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거기다 도장 찍으면 그게 분양받은 거예요. 분양만 받아도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 자격이 생기게 돼요. 그걸 지위라고 불러요. 그 분양받은 자격을 다시 되팔기도 해요. 이걸 전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아예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 그래서 토건, 공지. 아무 뜻이 없어요. 토건, 공지. 네 가지에서 뭐 했을 때? 매매. 요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 보면 빨간 것은 흔히 얘기하는 분양권, 분양받은 자격은 요 8가지 법에 근거해서 분양을 받았거나 그랬을 때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8가지 법. 요게 시험에서 3번, 4번 출제가 됐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암기하면 좋은데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자꾸 읽어주셔야 돼. 나중에 뭐 한 7월 정도 가시게 되면 암기하면 좋아요. 그럼 확실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많이 익혀두셔야 돼. 요 중에서 여러분 시험 범위, 공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죠? 도시개발법 시험 범위 들어가죠?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래, 공법에서. 뭐 몇 문제 나오겠지만, 알아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또는 정비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법이요. 그 다음에 주택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죠. 요 세 가지 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제 공공주택특별법, 최근에 이제 신문지상에 좀 많이 나오는 거 이거예요. 뭐 또 있어. 다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빨간 것은 8가지 법에 근거해서 분양받았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해할 것은 공급계약이, 분양계약이 매매예요. 그러면 이 공급계약을 매매했다 그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급계약이 바로 매매예요. 이해하시다면.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플러스를 해놓은 거예요. 요건 매매지. 자, 그러면 핵심 이거 보고 밑줄 그을 건데 중개대상물하고 달라요. 중개대상물에는 임목이 들어가요. 임목. 우리 자세히 공부 안 했지만 심어진 나무, 등기된 나무. 근데 임목을 매매했을 때는 실거래가 신고하느냐? 안 해. 왜냐하면 임목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은 없어서 그래요. 중개대상물에 보면 광업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안 배웠어요 물론. 그렇지만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에는 들어가지만 거래신고 대상 물건에는 안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은 거래신고 대상 물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안 들어가. 왜? 이것 갖고 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하고 거래신고 대상 물건이 달라요. 그것도 시험에 몇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하나 더 있구나. 여기 보면 매매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증여받을 수 있어요. 공짜로 증여받는 게 있죠. 증여도 받는 사람이 오케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증여도 계약이에요. 근데 매매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건 어떨 것 같아요? 상속. 상가를 상속받았어.
그럼 상속받았을 때 등기부에 금액이 뜨던가요? 상속 등기된 그 등기부에 금액이 뜨더냐고. 안 떠. 9억, 10억 이런 거 안 뜬다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그래요. 금액이 등기부에 뜨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경매로 낙찰을 받잖아요. 어떤 부동산을. 그래도 등기부에 금액 안 나와요. 왜? 경매로 받아도 실거래가 신고는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매매. 그래서 토건, 공지, 매매. 이렇게 딱 하시고 이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시고. 자, 교재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337페이지 가십니다. 아래쪽에 가시면 박스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토지하고 건물이 나오는데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둘째 줄에 가시면 공급계약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 공급계약 둘째 줄 동그라미 2번 둘째 줄에 공급계약 앞에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공급계약은 밑에 있는 것처럼 1번부터 7번이 나와 있죠. 그게 8가지 법이에요. 7번인데 왜 8가지냐. 중간에 4에 2가 하나 있어요. 8개요. 그러니까 요걸 익혀두시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한꺼번에 하지 마시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제일 위에 지위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지위. 그래서 토건, 공지.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부 다 매매잖아요. 토건, 공지, 매매. 요거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밑에 2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2번. 풀어본다기보다는 2번 가지고 연습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2번 보시면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몽땅 골라라. 밑에 2번. 박스에 기억본 보시면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에요. 지금 뭐죠? 공급계약이죠. 여기 토건, 공지 할 때 공이죠. 공급계약인데 그러면 앞에가 8개 법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러면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은 앞에 8개 중에 하나에 나와 있는 법인지를 앞쪽 페이지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직접 페이지를 넘기지만 앞쪽 페이지로 가셔서 한번 찾아서 밑줄 그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앞쪽 페이지에서 밑줄 그을 때 몇 번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몇 번? 1번이죠. 그러면 1번에다 앞쪽 페이지 1번에다가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다 밑줄을 싹 그어놓으면서 읽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아니 거기 아닌데 딴 데 보고 계시네. 337페이지 아래쪽 회색 바탕 박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1번부터 7번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1번에 들어가죠. 밑줄 그어 놓으시라 이 말이지. 읽었다 이런 취지로. 자, 338페이지 문제로 다시 오셔요. 오시면 박스 2번 문제에서 박스 니은번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죠. 또 토건 공지할 때 공이에요. 그럼 8개 법 중에 하나 나와야 돼. 그럼 앞쪽 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밑줄 그으시는 거예요. 몇 번에 나와요? 3번에 밑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익혀보시자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디귿번 보시면 주택. 네, 자, 디귿번 넘어왔죠? 디귿번 넘어왔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지위 남았죠? 지위 매매하는 거죠, 지금. 지위도 빨간색이에요. 지위 같은 거 칠판에서 빨간색이라고. 그러면 이때도 8개 중에 하나 법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주택법은 나오는 것인가요? 네. 몇 번에 나와요? 6번에 딱 밑줄. 내가 봤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자, 리을번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 리을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왔죠. 지위 매매죠. 그럼 요 지위도 빨간색이니까 8개 중에 하나 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찾아보니까 있나요? 거기 도정법 있죠?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일단 한번 연습한 거예요. 이 8개 법을 암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암기를 하시게 될 건데 지금부터 암기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익혀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설명드릴 거예요. 거래 신고 절차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 자, 거래 신고 절차에서 먼저 신고 의무자가 나옵니다. 예? 신고 의무자를 설명을 드리고 교재는 밑줄을 그을 텐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누가 하느냐?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여기서 거래가 뭐죠? 매매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얘기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처음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니었죠. 길 가다가 눈을 마주쳤는데 둘이 통했어. 그래서 계약서 둘이 쓴 거야.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중개사 중간에 껴있지 않죠. 둘이 그냥 눈 맞아서 하는 거죠. 이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할 의무자고,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막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계약서에 도장을 콱 찍었어.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누가 해줘야 돼? 개공이. 길 가다가 둘이 눈이 맞아서 도장을 찍겠어요? 아니면 중개사가 소개해서 도장을 찍겠어요? 소개해서지.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는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줄 일이라고. 현실은, 예, 여기는 신고가 없고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은 없고, 자, 근데 시험은 이론적으로 내기 때문에 중개사 없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돼. 둘이 눈이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신고해야 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지. 근데 원래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써먹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란 양식이 있어요. 우리 교재도 있어요. 그 양식이 이렇게 생기면 이 신고서에다가 신고할 사항을 쭉 적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공동으로 신고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매도인에서 도장 찍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매수인에서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 도장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신고사항으로 적힌 게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걸 맞다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그래야 관청에서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하는 건데,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게 이 신고서를 같이 가서 내주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의미예요? 둘 다 이게 맞다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명 또는 날인. 또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인만 해도 괜찮아요. 날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도장만 찍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익혀두셔야 돼요. 서명 아니면 도장 찍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도장 찍는다고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인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공동신고예요. 응? 응. 핵심. 응. 그런데 매도인은 도장을 찍고 서명한다고 하는데 매수인이 나 그 금액에는 못하겠어 할 수 있어. 매수인은 나 그 금액에는 신고 못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매수인이 안 한대. 그러면 이 신고를 100% 무조건 공동으로만 하라고 그러면 한쪽이 안 하겠다고 하면 신고를 못 하게 돼요. 매도인마저도. 근데 이거 신고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신고 안 한 죄 때문에. 근데 한쪽이 갔다가 안 한다고 그랬을 때 이걸로 무조건 해라. 그래도 해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안 받아준다. 그래버리면 문제잖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뭘 인정해요? 단독 신고를 인정하지. 단독 신고가 무슨 말이겠어요? 매도인만 사인해서 낼 수도 있다. 매수인만 도장 찍어서 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요 단독 신고 같은 경우가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 단독 신고를 허용하느냐. 하나는 한쪽이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했을 때죠. 매수인이 안 찍겠대. 그럼 매도인만 도장 찍어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한 사람의 도장만 들어오니까 신고사항이 뭐예요? 신뢰도가 확 떨어지겠죠. 한쪽만 도장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거래계약서 복사본을, 즉 매매계약서 복사본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게 아직 시험에서 제대로 안 나왔는데 중요 부분이에요. 원래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을 내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 안 내고 원본이도 사본 안 내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적어내요. 계약서에 나온 내용 중에 신고상으로 되어 있는 걸 옮겨 적어서 이것만 냅니다. 원래. 근데 한쪽이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해서 내도록 되어 있다. 하나 더.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한쪽이 일방이 국가 등일 때
단독 신고할 수 있어요. 누가? 국가 등이.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이런 경우 잘 없고 이거예요, 이거. 한쪽이 국가 등일 때 이 등자가 들어가면 등등등 이렇게 돼서 대표적인 게 LH공사예요. LH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여러분이 분양받을 수 있어. 그런 케이스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양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실거래가 신고할 의무가 없고 누구만 신고하면 되겠어? LH공사. LH공사가 거짓말 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라에서 LH공사 너만 신고해라.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왔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분양을 해. 예, 그랬더니 분양받은 사람이 또 여러분이야. 그럼 원래대로 하면 지방자치단체랑 여러분이 같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고할 필요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만 단독 신고하면 돼. 그래서 시험에는 얘 위주로 출제를 해요. 나오면 실무적으로 여기에 많기 때문에 요게 공동신고고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경우고 또 실무 사례가 약간 있긴 한데 거의 현실적으로 이겁니다. 그럼 매매계약서를 여러분이 써줬어.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만 신고 의무가 있어. 여러분이 신고 안 했다가는 과태료 물어. 그래서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신고 의무가 있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만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고서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이 갑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서명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신고할 적에 신고에 있어서 여러분이 신고할 적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여기다 서명 날인 도장 찍고 또 아니면 서명하든지 이거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당사자가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있다고 하면 그때는 개공만 도장 찍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도장 안 찍어요. 신고 의무가 없어서.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도장 찍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신고가 뭐예요? 앞으로 인식하실 때는 도장 찍는 거예요. 누가 신고해야 돼요? 뭐 누가 도장 찍어야 돼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도장 찍어야 되는 게 원칙. 한쪽만 찍는다고.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신고 의무 없죠? 누가 도장 찍는다고? 개공이 도장 찍는 거지. 근데 요새는 공동중개가 많아. 중개업소가 두 군데 낀다고. 그러면 여기 서명 또는 날인을 즉 신고를 누가 해야 돼? 공동중개한 부동산 상임 전부 다 해야 되겠죠? 여기 기출문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해야지 당연하게. 부동산 상임 전부 다? 네. 자, 교재를 밑줄 그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냐면 340페이지를 보셔야 돼. 네모 4번에 보시면 양 많지 않아요. 네모 4번에 보면 가로 1번 당사자 직거래 시 길 가다가 눈이 맞았어요. 이러면 동그라미 1번 원칙 무슨 신고? 공동신고. 이럴 때는 둘째 줄에 밑줄을 그을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밑줄 둘째 줄 가운데에 거기에다가 자 넷째 줄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한다는 뜻이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도장을 찍는다, 공동으로 사인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공동신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있죠. 예외 두 가지죠. 제목만 밑줄 그으셔요. 일단 단독신고다. 어떤 경우죠? 일방이 거부했을 때죠. 그때는 단독신고. 단독신고가 무슨 뜻?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뜻. 이건 밑줄 안 그어도 이제 이해하셔야 돼. 단독신고. 신고가 뭐예요? 서명 또는 날인. 대신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있어요. 믿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서류를 내도록 합니다. 박스 중에서 동그라미 B번 뭐예요? 계약서 4번 밑줄. 아직 본격적으로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독 신고할 때 일반인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추가 서류가 계약서 4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꼭 알아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343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 보면 343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2번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등인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동그라미 1번 그 네 줄을 밑줄 그으시면 돼요.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에 나왔었다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라든지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방공사라든지 또는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그렇죠. 요 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LH공사나 SH공사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조금 공기업처럼 이렇게 나오면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때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단독으로 신고한다는 게 무슨 뜻?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뜻. 자, 그런데 가로 3번 가보시면 아무래도 가로 3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가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중개로 인한 거래의 경우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그라미 기억번 3줄을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회사가 같은 법 제20조 제26조 1항에 따라서 뭐예요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거기 보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둘째 줄이 핵심이에요. 개업공인회사가 계약서를 매매계약서를 써주었을 때는 해당 개업공인회사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계약서 써주면 매매계약서 써준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신고한다는 것은 동그라미 니은번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그렇죠? 거기 니은번까지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이 경우에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겠다 없겠다? 동그라미 디귿번이 별표예요. 신고 의무가 없어.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없다까지. 요 두 줄이 핵심 중에 또 핵심이에요. 동그라미 2번. 공동중개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시험에 나왔었다고요. 그때는 동그라미 기억번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밑줄. 공동중개의 경우는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중개랑 개공 모두 해야 되겠죠. 너무 쉬운 얘기.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요건 아직 안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이걸 설명드려야 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신고하는 방법이 뭐냐? 요 위에를 지워버릴게. 이제 복잡하니까. 자, 여기 설명드리고 밑줄 그을 겁니다. 이거. 신고 방법은 직접 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그 신고서를. 또 한 가지 방법은 남을 시켜서 야, 너가 좀 내라. 대신 내게 하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 신고 의무자가 직접 내든지 남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네, 직접 낼 때는 이것도 방법상 걸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어. 노원구청에 가서.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건 어때요? 노원구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인데 사무실 노원구에 있어요.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한 거야.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노원구에 사무실이 있고 지금 중개한 아파트 물건은 도봉구에 있어. 창동이 도봉구죠. 도봉구 창동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노원구청에 가서 해요? 아니면 저 도봉구청장한테 해요? 도봉구청장이요. 물건지. 그렇죠? 그러면 노원구청장은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는 뭐라고 불러요? 등록관청 이렇게 부르고 이번에 이제 물건지가 저 도봉구 창동이니까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뭐예요? 도봉구청에 가서 하죠? 도봉구청장을 뭐라고 불러요? 신고관청.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은 다른 말입니다. 구별돼야 될 말이에요.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 이때 직접 여기 아까 그 케이스에 도봉구청에 걸어가서 신고할 수 있어요. 방문신고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무실, 노원구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갖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걸 전자문서로 신고한다고 그래요. 현실은 대부분 이래요. 그냥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거래가 신고하지 신고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예요. 자, 근데 남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응? 시킬 필요 없어. 자, 하면 돼, 사실은. 근데 시험이니까 우리는. 남을 시켜서 한다고. 그럴 때는 야, 너 가서 저 도봉구청에 가서 요거 저 종이 쪽지 요거 내고 와라. 이게 방문이야. 그런데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야, 내 대신 너가 좀 해라. 그렇게 시킬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남을 시키는 거에 대응은 그러면 자, 자기가 신고해야 되는데 딴 사람한테 종이 안 주고 야, 내 대신 저 인터넷으로 내 대신 좀 신고해라. 그러면 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일단 가능해요. 제가 신고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신고할 때는 제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공인인증서를 주면서 또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너가 들어가서 내 대신 해라 이거지. 원래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비밀번호 알았으니까 대신해. 그러면 이거 신고를 누가 한 거예요? 신고 의무자인 제가 한 거지. 제 비밀번호로, 제 공인인증서로. 이 사람이 대신했지만 이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대행관념이 없어요. 제가 한 거지 바로. 그래서 제출 대행한다 그러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제가 한 거지 제가. 본인이 그냥 한 거지. 내가 이걸 줘서 이 사람이 맡겨서 대신했을 뿐이지. 그래서 대행관념에서는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본인이 직접 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X.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을 때, 아까 이 경우죠. 눈이 맞았을 때, 그때는 부탁받은 사람이 대신 걸어가서 종이 쪽지를 내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심부름 해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여기에요. 여기.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신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지. 눈 맞은 게 아니고 써준 경우.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 개공해야 될 건데 개공이 직접 걸어가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죠. 내 대신 가서 종이 쪽지 내고 와라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신부름 시키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신부름을 시킬 수 있을까? 밑에 있는 소공까지. 소공한테는 신부름을 시킬 수 있지. 내 대신 가서 이거 내고 와 이렇게. 소공이 가서 대신 내줄 수 있지. 보조는 어때? 중개보조는. 법상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이 종이 쪽지도 대신 갖다 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이 중개보조는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응? 보조는 이 대행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라고요. 법상은. 여기가 출제된 거예요. 여기가. 응? 이건 있고 자격이.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이 제출 대행 해줄 때는 어떻게? 걸어가서 대신 종이 쪽지 내주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소공이 제출 대행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해봤자 본인이 직접 한 요 케이스에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개. 지금 한 개는 남겨놨습니다. 지금 나중에 하려고. 여기까지 밑줄 그어봐요. 자, 문제에서는 문제가 아니고 교재에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저기 앞쪽으로 가셔서 339페이지 가십니다. 339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가로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이라고 써져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1번에 직접 신고관청에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문신고의 방법이 하나 있고 방문신고의 동그라미 둘째 줄 전자문서를 통한 인터넷 신고가 있다. 전자문서 동그라미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이 핵심이죠. 전자문서한 신고는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출 대행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여기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44페이지 오셨습니다. 344페이지 오시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다시 한번 344페이지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시고 그 세 줄을 밑줄 긋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다. 누가요? 소공. 소공에다가 형광펜.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되겠다. 신분증 보여주면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왼쪽에다가 지금부터 두 가지를 쓰시는데 동그라미 2번이 이렇게 요거 지금 밑줄을 걷죠. 세 줄 정도를 왼쪽에 쓰시는데 자, 중개보조는 제출 대행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두 개를 꼭 써두시고 이렇게. 자, 밑에 보면 뭐 박스가 하나 더 정리된 박스 있죠? 보지 마시라고요. 볼수록 위험하다고요. 늪에 빠지는 거라고요. 지금 한 대로 요 정도만 딱 알고 계시면 시험 한 12번 합격해요. 여기까지. 자, 하나만 더 보고 쉴 텐데 사실은 여기까지 내용보다 지금부터 본 내용이 좀 복잡해요. 올해 32회 때 시험 나온 건 이거예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사항이에요. 올해 시험에 나온 거죠. 자, 근데 요게 이제 책마다 정리하는 내용들이 좀 틀려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복잡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앞으로 설명드린 내용대로 앞으로 이제 기억도 하시고 하시면 돼. 간단해요, 사실은. 자, 어디를 보시느냐? 여기까지 보고 쉴 텐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339페이지 박스 보실 거예요. 아까 339페이지 보면 가로 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라고 적혀 있죠. 옆에 기출문제 표시가 지금 연달아 계속 돼 있죠. 매년 나온다고요. 근데 이걸 갖다 잘 정리하셔야 돼. 좀 복잡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갑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동그라미 1번 거래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신고서에 적어야 돼. 인적사항 그러면 성명, 주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국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1번. 자, 별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계약 체결일,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를 신고서에 적어야 돼. 언제 계약하고 언제 거래했는지는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묶으시고 3번, 4번 묶으시고 거래 대상 부동산에 이렇게 남아 있죠. 가로하니까 무시하셔요. 괜찮아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그러니까 주소예요, 주소. 그 다음에 지목, 면적 이런 것을 신고서에 적어요. 또 별게 아닌 게 동그라미 4번 가보시면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오피스텔을 매매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하나요? 오피스텔 매매. 오피스텔도 건물이잖아요. 신고합니다. 상가를 매매하면 신고합니까? 네. 임야를 매매하면요. 신고합니까? 하죠. 임야가 토지잖아. 그래서 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의 종류를 적을 때는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토지인지 이걸 적는 거란 말이에요. 별거 아니죠.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건을 거래했는지 밝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고할 때 우리 아파트 거래했어. 언제 거래했어? 누가 거래한 거야? 라고 이걸 밝히는 건데 이게 당연한 얘기지. 결코 암기할 필요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시험 보시다 보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그런 시간을 안 주거든,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암기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면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계속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얘기하면서 실거래가를 신고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실거래가 이렇게 줄여서 많이 합니다. 5번까지.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뭐냐? 가만히 보니까 누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언제? 동그라미 3번, 3번. 3번, 4번. 어떤 물건을? 5번. 얼마에 거래했냐를 신고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필수적인 신고사항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6번과 7번 두 개를 또 묶으셔요. 6번, 7번. 6번이 뭔가 보니까 개업공인회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시켜 준 경우예요. 그러면 소개시킨 부동산 사장님의 정보를 신고서에 적는 거예요. 소개시킨 사장님 거. 거기 보니까 계약번에 있는 것처럼 사장님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거예요. 인적사항. 그 다음에 니은번 둘째 줄을 보면 부동산 사장님 사무실의 상호나 그 다음에 전화번호나 그 다음에 주소, 사무실 주소 요것을 신고서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뭉뚱그리면 중개사 사장님의 정보예요. 그걸 신고서에 적죠. 중개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6번을 별표 칠 것은 뭐냐? 주의할 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칠판. 요거 없네. 가볼게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해서 눈 맞아서 그럼 당사자도 신고해야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지금 나온 6번 중개사의 정보는 신고서에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고 못 적지. 없는데 어떻게 적어요?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6번은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공이 신고해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신고서에 적어요, 안 적어요? 적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요 6번은 중개사가 중간에 끼어 있을 때만 신고사항이 된다는 거지. 6번은. 그래서 아까 5번까지하고 다르지. 5번은 필수. 5번까지는 필수. 6번은 있을 때. 그러니까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
7번도 그래요. 7번 보시면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이라고 써져 있죠. 조건 기한. 예. 그럼 이게 뭐냐? 대표적으로 딱 예를 하나 알아두세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어요. 우리 이따 공부할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거래할 적에는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관청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 투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허가 받는데 시간이 15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허가 받고 계약서 쓰자 그러면 허가 받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어. 아이, 나 안 팔 거야. 안 살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거래하냐면 계약서를 먼저 써요. 현실은. 계약서를 먼저 써놓고 나중에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아. 나중에 받아 허가를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하다 보니까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란에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먼저 써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약서에 그 특약을 적고 그때 실거래가 신고 들어갈 때는 그 특약사항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그 조건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신고사항에 신고서에다가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몇 번? 7번. 근데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조건이나 기한을 정한 게 하나도 없다면 그럴 적에는 요 7번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지. 그러니까 6번과 7번은 5번까지 하고 다르지. 필수적인 신고사항이 아니지. 그렇죠? 뭐가? 6번하고 7번이. 그러자면서 두 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지금까지 해서 7개. 지금 나중에 남기하겠지만 여기까지가 첫 번째 거래 신고사항이야. 그러니까 실거래가까지는 필수. 뒤에 두 개는 필수는 아니고. 어쨌든 여기가 한 덩어리. 자, 한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 중요한 걸 끝냈어요.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동그라미 8번 있죠. 큰 별표. 올해 시험에 나온 것도 여기에요. 8번. 8번에 보면 기억번하고 니은번이 있죠. 두 개 묶으시고. 기억번 읽어볼게요.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줄이면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어디서 돈 나서 산 거냐를 갖다가 신고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돈 나서 산 거야 너?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니은번 하나 더 있죠. 거래 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요것이 신고사항이에요. 근데 니은번은 아까 기억번은 어디에다 형광펜 칠해놓냐면 기억번은 자금의 조달 계획이에요. 근데 니은번은 어디에다가 형광펜 칠해놓냐면 입주 예정 시기라고 돼 있죠. 그 밑에다가 입주 계획이라고 따로 쓰세요. 입주 계획. 입주 계획이 이제 니은번이에요. 우리끼리는 입주 계획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너무 기니까. 지금 당장 입주할 거냐 아니면 세를 놓을 거냐. 입주하는데 언제 입주할 거냐. 예정식이요. 그걸 신고하는 거예요. 그게 입주 계획입니다. 자, 다시. 지금 8번이 칠판에서는 요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달 계획으로 우리끼리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기억하시고 또 요 입자를 입주 계획이라고 기억하시고 자금 조달 계획 또는 입주 계획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여기 8번으로 돼 있지만 이 두 개가 별개예요, 별개. 그러면 여기까지가 7가지, 1번부터 7번.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 7가지가 일단 기본. 근데 8번, 9번 기억 니은이 추가되는 게 3가지 경우예요. 요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게 추가되느냐? 어떤 경우에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이제. 쉰다고 해야 여러분 눈빛이 빛나.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지역을 안 따지고 금액이 실거래가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가 있으면 요게 들어가. 신고사항으로 추가돼. 이건 추가 신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돼. 6억 이상의 주택령. 지역을 안 따져. 자, 이걸 보고 밑줄을 그을 거예요. 두 번째는 조달, 여기 조자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야. 우리가
대출 규제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지역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도 있고 투기 과열 지구도 있고 투기 지역도 있고 세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들어가는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추가돼. 이런 특정 지역, 다시 한번 조정 대상 지역, 또 하나요. 투기 과열 지구 두 군데. 이런 규제 지역 내에 들어가는 주택이를 얘기합니다.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두 가지가 추가돼. 이때는 금액을 안 따져. 여기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투기 과열 지구에 들어가나요? 투기 지역에 들어가나요? 하여간 들어가 여기에. 노원구 여기 들어간다고요? 네. 그럼 노원구 같은 경우에 1억짜리 빌라를 매매했다고 쳐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억짜리인데. 들어갑니다. 금액을 안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금액 안 따지고.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내에 들어가는 주택 매매했다 그러면 다 들어가, 이거. 금액을 안 따져요. 하나 더. 만약에 법인이 주택을 매매해서 법인 가지고 투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매매했어. 그러면 여기는 금액도 안 따져, 지역도 안 따지는 거예요. 저 시골에 가서 법인이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샀어.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신고사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 시골 완도에 가서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샀다고 법인이.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법인은 지역도 안 따져, 금액도 안 따진다는 거지. 제일 심하게 규제한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비규제 지역이라고 그래. 비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때 금액은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어. 응? 시골 가서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어. 비규제 지역에서.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액수가 얼마 이상 돼야 돼? 6억 이상이죠. 그래서 지역을 안 따지고 금액이 얼마 이상 돼야 신고사항이 돼요? 6억 이상 주택. 이 세 가지를 암기해 버리셔야 돼. 암기하시는데 이 주자가 이건 6억 주, 여긴 조가주네. 이 주자를 갖다 술주자로 바꿔요. 어제도 우리 실무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랑 술을 막걸리를 한잔 했는데 많이 마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 연말을 되면 또 음주 단속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아깝지만 할 수 없이 뭐예요. 처음부터 어차피 돈 대리비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그러면 조금 마시면 아깝잖아 또. 그래서 대리비가 아까워. 그래서 좀 마셨죠. 응? 그 술주자를 생각하세요. 6억 주, 조과주, 모과주 말고 조과주. 그다음에 뭐요? 법인주. 이 세 가지 술은 전부 다 뭐예요?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이 신고사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긋습니다. 형광펜 칠하고 동그라미 8번 첫 줄 보세요.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여긴 금액 안 따지죠.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에 6억 원 이상의 주택 이렇게 돼 있죠. 6억 주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하나 써주세요. 법인주라고. 법인주 글씨로. 우리 교재에 안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같이 이해하는 게 좋아요. 법인주 이렇게. 6억 주, 조가주, 법인주. 자 하나 더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 첫 번째 7가지 덩어리, 두 번째 2가지 추가되는 거, 3가지. 하나 더. 자금 조달 증명, 자금 조달 계획 증명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도대체 돈을 어디서 사는 거냐? 이것은 그냥 간단히 적는 거 생각하시면 돼 이건. 그런데 여기 가면 증빙 자료를 내는 거야. 이게 실무에서는 증빙 자료라고 많이 얘기해요. 증명이라고 안 하고. 자, 증빙 자료를 내라. 응? 적금을 타서 놨다 그러면 적금 탄 거 증빙 자료를 갖다 내야 돼. 그 돈 적금 타서 지금 산 거예요. 적금 타서 어디 적금 탄 거 갖고 와봐. 그런 거라고. 증빙 자료예요. 여기까지 신고하라고 하고 제출하라고 한다면 뜨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어디서 꼬부쳐 놓은 돈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게 되면 신고할 적에 조금 그렇지. 그래서 되게 세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규제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떤 경우냐 보면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의 뭐일 때요?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증빙 자료까지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10번째 서류로 봐요. 그래서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은 빠져버려요. 여기서 투기 과열 지구의 뭐예요? 주택.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암기할 때는 이걸 증과주 할 거예요. 증과주. 이게 증자가 뭐 같아요? 증명 자료. 증빙 자료. 증과주. 증명 자료 내야 될 건 어떤 경우죠? 과열 지구의 주택일 때. 이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증과주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8번에 기억번하고 니은번 밑에 무슨 뭐 표시 하나 있죠?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증명의 동그라미 증명하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다. 여기가 마지막 단계. 그죠? 증과주, 증과주, 증과주 이렇게.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금 본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345페이지 가시면 2번 문제가 있습니다. 345페이지 2번 문제. 345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보시고. (345페이지) 2번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음, 4번과 5번이 낯선데요. 그래도 풀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들렸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줬기 때문에 누가 신고 의무가 있죠? 당사자 아니고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고 바꿔야 되고 또 60일이 아니고 30일 두 군데를 고쳐야 되고 2번 질문은 쉬워요. 보조는 신고 못하죠. 보조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지방공사 나왔죠? 개인하고 하면 뭐예요? 누구만 하면 돼요? 지방공사. 공동 아니죠? 4번은 우리가 신고서 기재사항을 아까 봤습니다만은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요 공법상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본 적이 없어요. 신고사항이 아닌 거지 이게. 그 다음에 5번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끝에 가면 조건 나오죠. 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조건 기한을 정해놨을 때 조건 기한도 신고사항 맞죠? 그래서 조건 보고 문제 푸셔야 되는 거지. 조건. 신고사항 맞습니다. 예? 답이면 그래서 몇 번이에요? 5번. 자, 쉬겠습니다.